류지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오늘 함께 연주해 주실 피아니스트이자 제 친동생인 전유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연주회와는 또 다른 형식의 연주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독주회를 하면 프로그램북에 곡 설명이 있고 연주자는 연주만 보여주고 나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클래식을 전공했다고 하면 종종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가기가 무섭다. 어떤 복장을 하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곡을 하나도 모르는데 연주를 보러 가도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하면 클래식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중음악을 들을 때 곡을 알고 듣진 않잖아요. 가수들의 공연을 보러 갈 때도 복장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저는 클래식도 그렇게 그냥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해설이 필요할까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고 먹으면 다른 느낌이 드는 것처럼 클래식도 그냥 들어도 좋지만 이 곡의 이야기들을 알면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음악사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그 중에서도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클래식 작곡가 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의 연예인 같은 존재거든요. 팬들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소문들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이 흔히 음악에 본인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작곡된 곡들을 보다 보면 그때 당시 본인의 상황과 성격들이 나타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클래식을 아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시리즈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슈만과 브람스, 인상주의에 이어서 준비한 세 번째 시리즈는 바로 국민악파인데요. 국민악파가 도대체 뭐지? 너무 어려워 보이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악파의 사전적 정의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에 걸쳐 러시아, 보헤미아, 북유럽 등지에서 국민적 민족적 특색을 살려 고유의 리듬과 가락을 넣어 곡을 만들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시기는 바로크와 고전주의를 지나서 낭만주의가 끝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교통의 발달로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이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거나 활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러시아나 북유럽의 음악가들은 유럽의 음악 중심지에서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 문화가 빠르게 성장하던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유명 작곡가들은 이미 앞선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독특하고 창의적인 곡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나라의 고유한 리듬이나 멜로디들을 넣어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악파 음악인데요. 전형적인 국민악파 작곡가는 아니지만 한국의 색깔을 음악에 담아 국민악파적인 특징을 보여준 한국 작곡가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분일 텐데요. 바로 애국가를 작곡하신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쉽지 않나요? 네. 이미 저희는 한국적인 곡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익태 선생님의 곡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악파 작곡가들을 여러 명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작곡가는 체코 국민악파의 대표 안토닌 드보르작입니다. 드보르작에 관한 개인적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악보에 오른쪽 위를 보면 작곡가 이름이 나와 있고 옆에 항상 누구누구 작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어렸을 적에 저는 드보르작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드보르라는 작곡가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좀 커서 원래 이름이 드보르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드보르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드보르작은 그때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 치하의 보헤미아 왕국, 지금은 체코가 되었죠. 그곳의 수도인 프라하 근교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드보르작의 아버지는 음악을 취미로 즐기던 도축업자였는데 아들이 가업을 잇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보르작도 도축업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악이 너무 좋아서 결국 음악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관현악단에서 비올라를 연주했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고 결국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무렵에 조금씩 작곡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속해 있던 관현악단의 지휘자였던 또 다른 체코 국민악파의 대표죠. 스메타나가 그의 재능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드보르작은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 장학금 공모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심사위원이었던 브람스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브람스는 드보르작의 재능을 알아보고 독일 유명 악보 출판사, 지금도 존재하는데요, 진로크라는 출판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슬라브 무곡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출판사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인쇄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체코식 이름인 안토닌 대신 자꾸 독일식 이름인 안톤으로 표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드보르작의 불만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마침 그 무렵에 미국에서 새로 설립된 음악원의 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시 여기서 받던 급여의 25배에 달하는 조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먼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결국 가족들과 함께 미국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신세계 교향곡이라던가 현악사중주 아메리카, 첼로 협주곡 같은 명곡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신세계 교향곡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향곡 중 하나예요. 특히 2악장과 4악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곡은 신세계, 즉 미국에서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작곡한 곡입니다. 특히 2악장에 그 그리움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저도 한때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을 아주 그리워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럼 2악장의 멜로디를 조금 들어보실까요?
너무 잘 아시는 노래죠? 미국에서 교육자로 활동한 드보르작은 유럽의 전통을 모방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흑인 음악과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미국 음악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후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프라하 국립음악원의 원장을 지내기도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드보르작은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작곡가들과 달리 아주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를 음악가라기보다는 농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보르작의 곡 중에 바이올린 콘체르토도 있는데 그 곡을 연습하면서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꾸준하고 성실한 연습이 필요한 곡이죠. 그래서인지 대학 입시곡으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진지한 곡들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가진 짧고 경쾌한 소품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모레스크입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이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에는 바이올린 곡으로 더 유명해졌죠. 이 곡은 특히 바이올린을 한 번쯤 배워보셨다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곡인데요. 바이올린 교재로 많이 사용하는 스즈키 책 3권에 나오는 곡입니다. 이 곡을 처음 악보로 접하면 다들 겁을 먹는데요. 그 전에 1, 2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꼬리가 3개 달린 32분 쉼표와 32분 음표가 악보 처음에 딱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곡을 스즈키 버전으로 연주하기에는 제가 연주자로서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아서 크라이슬러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 버전은 또 플랫이 무려 6개나 붙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곡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연습하면서 좀 좌절을 해가지고 제가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스즈키 버전으로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오늘은 자존심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들려드리겠습니다.
번째로 만나볼 작곡가는 노르웨이 국민악파의 대표 에드바르 그리그입니다. 그리그는 다소 생소한 작곡가일 수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곡이 하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리액션 마음껏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너무 리액션이 약한데요? 저 여기서 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네, 저희 이 플랫 앞에 초상화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누구 닮지 않았어요? 저 되게 아인슈타인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노르웨이 항구 도시 베르겐에서 태어난 그는 상인격 외교관이었던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아래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전형적인 피아니스트인 글렌 굴드와도 먼 친척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으로 자연스레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15살에 독일 라이프치히 음악원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독일식 교육에 실망하게 됩니다. 유학을 마친 그리그는 잠시 고향 베르겐으로 돌아왔지만 곧 코펜하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노르웨이 작곡가 리카르드 노르드라크를 만나 노르웨이만의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고 이후 함께 노르웨이 음악의 발전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러다 노르드라크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리그는 그의 뜻까지 이어받아 노르웨이 음악을 알리는데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그 뒤 그의 걸작들이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짧게 들으셨던 이 피아노 협주곡이 이 시기에 작곡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곡은 그리그의 모든 곡을 다 통틀어서 유일한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이후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헨리크 입센이 그의 희곡 페르긴트에 들어갈 그게 작곡을 부탁을 하는데 이 곡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페르긴트? 너무 어려운 제목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곡들이 많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곡들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그는 이후에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연주를 했지만 항상 본거지는 조국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그리그의 곡은 바이올린 소나타 3번의 1악장인데요. 이 악장이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둘 중에 어떤 악장을 들려드릴지 고민을 했는데
어두움이 교차하는 그 정서와 리듬이 잘 드러난다고 하는 1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작곡가는 핀란드의 국민 영웅 장 시벨리우스입니다. 시벨리우스는 러시아령 핀란드 대공국의 헤민리엔나에서 스웨덴계 핀란드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라 핀란드어에 서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어를 배우기 위해서 핀란드어 학교에 진학하며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훗날 핀란드의 정체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피아노와 작곡을 배웠는데 그때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가 그 후에 바이올린을 배우며 소질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음대에 진학하고 싶어 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법대에 진학했다가 결국 중퇴하고 음악원에 입학해서 음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독일과 빈에서 유학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뒤 헬싱키 음악원의 교수가 되어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시벨리우스는 교향시 핀란디아를 작곡하고 이 곡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국가로부터 연금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핀란디아라는 곡은 러시아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핀란드 민중을 묘사하며 시작을 해서 압제에 대한 저항, 당당하게 물리치고 일어난 핀란드의 희망찬 앞날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자주 연주되는 곡이 아니라서 저도 조사하면서 핀란디아를 들어봤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핀란드인이어도 자랑스러울 것 같은 그런 곡이더라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작곡가들도 자국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핀란드 사람들에게 시벨리우스는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라 저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것처럼 존경받는 국민적 영웅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벨리우스가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저희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작곡가인데요.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정말 전공자들의 필수곡이기 때문이죠. 바이올린 5대 협주곡 중 하나이고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해본 곡이에요. 대학 입시곡 단골이기도 하고요. 국제 콩쿠르에서는 보통 3, 4개의 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목록에 절대 빠지지 않는 곡이죠. 들을 때는 정말 너무 좋은 곡인데 난이도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시벨리우스를 조금 특별하게 부릅니다. 얼마나 욕하기 좋은 이름인가요? 시벨리우스. 원래 시벨리우스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교내 연주회에서 멘델스존 바이올린을 협주곡을 연주를 하다가 너무 망치고 나서 자신은 바이올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작곡에 전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때마다 이 곡은 시벨리우스의 한이 맺힌 곡이다 라고 얘기하곤 한답니다. 근데 또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곡은 시벨리우스가 바이올린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힘든 곡이라고. 네, 이 곡의 1악장 앞부분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네. 시작 부분이 굉장히 핀란드의 풍경을 떠올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뒤로 갈수록 열정이 보이는 곡이죠. 그럼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너무 좋죠. 사실 이 D가 정말 좋은 부분인데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곡은 진짜 전악장이 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듣기에만요. 네, 저는 이 시벨리우스가 앞서 말한 두 작곡가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0년 정도 뒷세대의 작곡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독립까지 보게 됩니다. 말년에는 거의 작곡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나친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적인 성격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시벨리우스가 살던 시대에는 슌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12음 기법과 무조성 음악이 등장하며 음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벨리우스는 끝까지 자신만의 조성 음악을 고수했죠.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시벨리우스의 이 벅차오르는 듯한 멜로디를 너무 좋아해서 그 비난에는 솔직히 공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들려드릴 로망스 역시 그런 낭만이 가득한 곡입니다. 그럼 시벨리우스의 로망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기 컨닝하지 마시고요. 일단 러시아 5인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니 전공자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한국 예술 뭐 어디 학교에 다니는 그 거기 들어오시죠. 그 빨간 옷 입으신 러시아 5인조 누구누구 있죠? 네? 러시아 5인조 누구누구 있죠? 일단 이 무소로스키랑 네. 그리고 보로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퀴도 있고 오! 림스키 코르사코프도 있고 이야! 발라키레프 어? 뭐지?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이야! 훌륭하다. 종합예술학교! 종합대학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자, 러시아 5인조는 대부분 전문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리더인, 아까 말씀드렸죠. 밀리 발라키레프는 5사람 가운데 가장 전문 음악가에 가까운 인물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이 5인조를 한데 모은 중심 인물입니다. 퀴를 제외한 멤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의 곡은 잘 연주되지는 않지만 피아노 곡 이슬라메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피아노 곡 중 하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무소르그스키는 군인 출신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러시아 5인조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작곡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대의 러시아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자르 퀴는 군사공학 전문가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 5인조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며 러시아 음악의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마 진짜 저희 전공자들도 여기는 이제 공부해온 티가 좀 나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갑자기 러시아 5인조 누가 있죠? 하면 잘 대답하면 3명일 겁니다. 네, 알렉산드로 보로딘은 가장 특이한 직업인데요. 뛰어난 화학자이자 의학 교육자라고 합니다. 이고르공이라는 오페라가 유명하고요. 현악 전공자들에게는 보로딘 현악 4중 중 2번 곡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곡이 너무 좋은 곡이어서 현악 4중주 팀이라면 한 번쯤 꼭 연주해보고 싶은 곡인데요. 막간 홍보를 잠깐 하자면 저와 제 동생이 속한 헤르첸 앙상블에서 7월 11일에 연주하는 곡 중 이 보로딘 현악 4중 중 2번이 있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것도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림스키 코르사코프입니다. 러시아 이름을 연달아 말하니까 혀가 슬슬 아파오네요. 네.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원래 해군 장교였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 그리고 악장 오디션의 필수곡인 세헤라자데를 남겼고요. 모두가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유명한 곡 왕벌의 비행 작곡가입니다. 리더인 발라키레프에게 작곡을 배웠는데 나중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작곡 교수가 됩니다. 이 일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쌓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발라키레프하고는 이쯤에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음악가였기 때문에 본인이 음악에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런 지식에 좀 더 해박했던 찰콥스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기도 했지만 또한 의식을 또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재미있게도 리아도프, 글라즈노프, 레스피기,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에프 등 당대를 풍미한 음악가들이 모두 그의 지도를 거치게 되었고 그는 러시아 음악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직업도 성격도 달랐지만 서유럽 음악을 모방하기보다는 러시아의 역사와 전설, 민요와 민속 문화를 바탕으로 한 러시아만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차이콥스키는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 5인조의 멤버는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러시아 5인조가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좀 서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로딘과 림스키-코르사코프 등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결국 모두 러시아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키는 오늘 잠깐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레 음악부터 교향곡, 협주곡까지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한 번으로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잠시 아껴두고 저희가 또 다른 시리즈로 한번 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무스르그 스키 한 명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너무 많았죠. 네, 오늘 얼른 오늘 하이라이트 전람회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혹시 다들 미술관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람회의 그림은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그 상황을 그린 곡이에요. 사실 원래 전람회의 그림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되는 꽤 긴 작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는 몇 곡을 골라서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전시회를 다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주요 작품만 관람하는 특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람객이 전시장을 거니는 모습을 표현한 프롬나드를 시작으로 기괴한 모습의 난쟁이, 서정적인 보석, 러시아 전설 속 마녀의 집을 그린 닭발 위의 오두막집, 그리고 웅장한 키이우의 대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키이우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키예프라는 도시 아시죠? 네,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예전에는 러시아식 표기인 키예프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어 발음에 가까운 키이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키이우의 대문으로 적어봤습니다.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 저희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이렇게 곡의 순서대로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원래 무소르그스키가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입니다. 하지만 저번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라벨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을 하면서 더 잘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도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여러 번 연주해봤고요. 하지만 오늘은 피아노 원곡인 피아노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곡가들이 많이 등장해서 좀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익숙한 곡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네, 국민학파라는 이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히려 친숙하고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작품인 전람회의 그림 특별전 관람을 떠나보실까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네, 체코,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까지 다녀왔는데 저희가 영국은 못 들렀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국의 작곡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엘가는 엄밀히 말하면 전형적인 국민악파 작곡가로 분류되진 않지만 넓게 보면 영국을 대표하는 국민적 작곡가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인사 들려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작곡가 시리즈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